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마 2시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1시 반을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올해 마지막 수업이니까 그 이제 11월, 12월 달에 배웠던 것 중에서 10가지, 거의 시험에 나오는 거 10가지를 나중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나면 그러면 좀 쉬었다 가면 2시 정도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기노트 113쪽 가면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역분석, 개별분석 2년에 한 번꼴로 나오고 올해 아주 진하게 출제했으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좀 출제량이 약간 떨어지긴 해요. 113쪽 지역분석, 개별분석인데 여기 혹시라도 올해 여러분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다 맞춰야 돼요. 이건 틀릴 게 아니라고. 그럼 지역분석, 개별분석은 아까 맛을 좀 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부동산을 평가한다. 이걸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부동산이 지금 강동구에 있다. 그러면 강동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강동구에 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부동산에만 특수한 요인이 있다겠죠. 이 부동산에만 그것을 개별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지역 요인이 있고 개별 요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감정평가사인데 이 부동산 평가할 때 지역 요인을 분석할까 안 할까? 하겠죠. 개별 요인 분석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그래요. 개별 요인 분석하는 것을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 나왔습니다. 지역 분석이란 것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개별 분석이란 것은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아까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요인 분석, 지역 분석, 개별 요인 분석, 개별 분석인데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한다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럼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 분석합니까? 이런 거 말 안 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공부할 건데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일단 필기노트 한번 보자고요. 필기노트 이제 113쪽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나왔는데 어디를 출제할 것인가? 113쪽 가운데쯤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나오면서 무슨 동그라미 그림 나오고 거기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나오고요. 이제 한 장을 넘겨봐요. 한 장을 넘기면 114쪽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비교표 나오죠? 그 표가 이제 별표 3개짜리야. 그 표가 별표 3개짜리고 그 표 밑에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급권 이제 이 개념은 별표 3개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거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일단 그 표가 별표 3개짜리다. 자, 하시면 되고 다시 이제 온 상태로 놓고 113쪽을 펴놓고 이제 칠판을 좀 보게요. 칠판에 있는 여기 그 책에 있는 거 113쪽에 있는 그림을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 부동산을 평가해요. 부동산은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여기 못 움직이게 어느 지역에 속한다고? 이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평가 대상 부동산이야. 그럼 이거 평가할 때 이 부동산이 못 움직이니까 어느 지역에 속하는데 이 부동산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다 이렇게 해요. 인근 지역이다. 그럼 인근 지역이 뭐냐고 이제 오래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인근 지역이 무슨 말인가를 매우 잘 물어봐요. 엄청 잘 물어본다고. 그럼 인근 지역은 이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야.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그럼 도대체 또 인근 지역이 뭘까?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까지 알겠는데 우리 어느 지역을 가면 아파트 단지가 쭉 돼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단지가. 그럼 여기 이렇게 쭉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파트 단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고 도로가 큰 도로가 있어요. 큰 도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단독주택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단독주택이 쭉 있는데 그 끝나고 났더니 여기는 이제 비닐하우스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비닐하우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 지역은 토지형이 동질적이야. 아파트 단지로. 여기도 토지형이 동질적이야. 단독주택 부지로. 여기는 비닐하우스로 토지형이 동질적입니다. 이렇게 토지형이 동질적인 그러한 지역을 인근지역이다 이렇게요. 그럼 인근지역은 대상부에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라고. 이용이 동질적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 아까 우리 가치 형성 요인에 일지계가 있다. 기억납니까? 그 일지계가 있다는데 요 지역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이 다 똑같아. 지역 요인. 아까 아파트 단지 쭉 있었잖아요.
그럼 지역 요인과 똑같죠. 그래서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고 그래.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 지역 요인 공유. 이 말이 가장 요즘에 쟁점이 돼요. 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 그다음에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야. 거의 유사한 용도로 이용한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데 이제 시험 문제를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출제한다고.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는 말은 개별 요인이 똑같다는 소리거든. 개별 요인이 똑같은 수는 없어요.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개별 요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개별 요인 공유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지역 요인은 똑같을 수 있어요. 지역 요인은 거기에 지역 요인 공유한단 말은 지역 요인이 똑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인근 지역, 대상부에 속한 지역,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개별 요인 공유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인근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있다고. 그걸 유사지역이다 그래요. 유사지역 1번, 유사지역 2번 있어요. 그럼 유사지역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인근 지역은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볼까요? 여기가 노량진이라고 봐요. 요 대상 부동산이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 건물이라고 봐요. 그럼 노량진 일대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 고시원 건물을 많이 이용하죠. 학원 건물을 이용하죠. 그게 분산 이용이 동질적인 거라고. 그러면 노량진처럼 학원 건물이 밀접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이 있을 거라고. 그게 유사지역입니다. 그게 신림동이에요. 그다음에 신촌에 가면 있고 이렇게 있다고. 이제 노량진은 공무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지금은 신림동은 예전에 사법시험이 많았지만 요즘에 사법시험 없어졌으니까 신림동에 가면 뭐 행시 이렇게 있죠. 행정고시 신림동이고, 그다음에 신촌 이쪽에 가면 뭐가 있냐면 공인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노량진, 그다음에 신림동, 신촌은 거의 유사한 지역들이라고. 고시원 건물들이 많이 있고 학원 건물이 많이 있다. 그럼 노량진이 인근지이고 신림동 유사지이고 그다음에 신촌도 유사지이라고. 그럼 요 대상 부동산이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 건물이야. 오케이? 그러면 노량진이 이 대상부에 속한 지역이고 인근지이고, 신림동하고 그다음에 신촌은 대상부에 속한 지역이 아니죠. 다만 노량진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이걸 유사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유사지역이라고 했냐?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고 해서 유사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주 시험을 쉽게 내면 이렇게 해요.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옵니까 X입니까? X. 그렇게 낸다고. 그렇게. 그러면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은 가격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렇게 비슷하니까. 그다음에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이 있는데 이걸 동일 수급권이라고 해요. 이 동일 수급권까지 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인근 지역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신림동은 노량진은 유사 지역이야. 그럼 신림동이 노량진에 있는 부동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격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이고,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동일 수급권이라고.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인근 지역,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동일 수급권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에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 건물인데 저 부동산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 건물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저기 신림동하고 그다음에 신촌하고 용산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럼 그 지역을, 넓은 지역을 우리는 동일 수급권이라고 그래요. 저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 건물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인천에 있는 고시원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친다고. 그 권역을 벗어났다고. 그러면 인천은 동일 수급권이 아니냐. 그 만약에 서울시에 있는 고시원 건물들은, 서울시 전체가 고시원 건물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서울시 전체가 동일 수급권이 된다고.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동일 수급권이에요.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급권을 분석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겠죠. 그게 무슨 분석이야? 지역 분석이야. 그 지역 분석은 이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는가, 노량진에 속하는데요 이 말이야. 그러면 노량진은 무슨 특성이 있는가? 그 지역 노량진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 특성은 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특성은 그 지역 내 부동산에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 분석이 지역 분석인데 이 말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요거 딱 한 번 나와요. 나오고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데 이제 개념적으로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요거 안 나옵니다. 그 지역 분석은 지역을 분석하는데 지역 세 가지. 무슨 지역?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을 분석하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인근 지역이야. 그 인근 지역은 기억하셔야 돼. 세 가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 두 번째,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요인 공유. 지역 요인 공유고 이게 인근 지역. 그럼 인근 지역 분석하고 유사 지역 분석하고 동일 수급권을 분석해서 이 지역의 일반적인 토지용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토지용은 아파트 단지구나. 그걸 표준적 사용이라고 한다고. 그럼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는 거야. 이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이야. 그럼 개별 분석을 통해서는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분석해 봤더니 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분석했더니 이 지역은 평균적이고 일반적으로 토지용이 아파트 단지다. 아니다. 단독주택지역이다. 아니다. 비닐하우스촌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표준적 사용. 그 표준적 사용이 판정되면 대충 가격이 나와. 얼추. 이 지역은 평당 1,000만 원쯤 한다. 그걸 가격 수준이라고 한다고. 이게 먼저 끝나고 나면 지금 지역 분석 끝났어요. 지역 분석은 어디를 분석하는데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을 분석하는데 그거 분석해서 뭘 판정합니까?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얼추 가격 수준. 여기 이제 먼저 하는 거야. 지역 분석.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가서 보는 거야. 요 부동산. 그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한다? 개별 분석. 그럼 개별 분석을 통해서 너는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인가? 이게 지금 노량진의 고시원 건물인데 고시원보다는 여기다 학원을 차려야 된다. 그럼 지금 현재는 최고 가치를 창출한 이용이 아니라고. 그럼 최이용을 판정해 보는 거야. 너는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최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가격이 높게 나온다고. 그래서 개별 분석을 통해서 최유 이용이 뭔가를 판정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너는 얼마짜리다 이렇게 한다고. 지역 분석을 통해서 노량진은 평당 1억쯤 한다. 노량진은. 근데 이 부동산 자체를 분석한다. 개별 분석. 그래서 너는 최유용이 뭐냐? 지금은 고시원 건물인데 사실은 너는 학원 건물을 이용해야만이 최고 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구체적으로 최유용은 안 되고 있으니까 노량진은 평당 1억인데 너는 9,500만 원만 해라. 이게 이제 구체적 가격. 의미하셨습니까? 먼저 이렇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인근 지역이 무슨 말인가?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돼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대충 알았으면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표를 보자고. 어차피 표가 별표 3개짜리 하겠으니까 눈만 크게 뜨고 있으면 돼요. 눈만 크게 뜨고 있고 길을 닫아버리면 안 돼. 길을 열고 있어야 돼. 눈은 뜨고 있는데 길을 닫아버렸다. 근데 이러면 돼. 이런 경우 있어요. 눈을 감는데 길을 열었다. 그것은 괜찮아. 근데 눈은 떴는데 길을 닫았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자, 표를 갑시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의 비교표.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 했어요. 여기 거의 다 했다고요. 한 2가지만 했지. 다 했어 실제로요. 지역 분석 어디를 하는 건데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지역 분석의 중요한 지역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이다. 이 말을 엄청 잘 준다고. 그 말은 지역 분석을 어디 합니까? 그 말이에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걸 분석한다. 그럼 지역 분석에서 뭐 하는데요?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먼저 하는 거야.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 이 선자는 먼저 선자야. 선후관계. 먼저 시간적으로 빨리 하는 거야. 그러면 지역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거야. 그걸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 개별 분석을 통해서 최유용 판정하고 구체적 가격이 판정되는 거예요. 구체적 가격이.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후행 분석.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어디가 앞서냐? 지역 분석이 먼저 하는 거죠. 그럼 지역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 걸 따져봐야 돼. 그래서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이 입각해야 돼. 근데 적합하지 않대. 적합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서는 뭐 해야 돼? 감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처음 듣는 표정 짓지 말아요. 아까 앞전 시간에 금방 했었으니까. 사실 나는 쉬는 시간만 되면 다 잊어버린다.
그러면 쉬지 말고 아까 4시간 동안 연속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절대로 생략할 수 없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 왜 지역 분석이 할까? 부동산이 움직인다면 오늘은 명일동에 있다가 내일은 다른 동으로 간다면 지역 분석할 필요가 없죠. 근데 부동산이 못 움직이고 부동성 때문에 명일동에 있는 부동산은 명일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일동 분석해야지. 만약에 오늘은 명일동에 있다가 내일은 어디 강남으로 간다, 서초동으로 간다. 그럼 따라다니면서 분석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성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반드시 지역 분석해야 한다. 이건 잘 안 나와요. 자, 개별 분석으로 가요. 대상 부동산 자체를 가서 보는 거야. 화장실 개수는 적정한지 이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이 하는 거지. 균형의 원칙이 안 맞았다.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만약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다 똑같다. 그러면 개별 분석할 필요 없잖아요. 다 다르다? 개별성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거시적, 미시적 나오거든요. 아니 지역 분석이 거시적이고 개별 분석이 미시적인 거지.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을 분석한 거고, 개별 분석은 이 분산 자체를 분석한 거고.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 거시적, 개별 분석이 미시적. 지역 분석이 전체적 광역적이라면 개별 분석은 부분적. 됐습니까? 이렇게. 그럼 올해 시험은 이제 가로넣기 나와서 가로넣기 좀 이따 보면 돼요. 올해 시험은 가로넣기 나왔다고. 올해 진하게 났는데 여기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전부입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기 노트는 없지만 이걸 누가 알려줬어요. 이게 여기에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이걸 누가 알려줘서 제가 여기다 써봤습니다. 여러분 필기 노트 없는데 이 뜻이야. 저 개는 뭘까? 개별 분석. 미는 미시적. 체는 체유용. 구는 구체적. 규는 균형 원칙. 기는 기억. 선생님 나는 후행하고 개별성 이것도 해야 되는데 개후 하시든지 후기 하시든지 그거 알아서 하시라고. 자, 따라해 볼래요?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어간다. 그건 무조건 맞죠. 됐습니까? 됐어. 이걸 쓰실 분 한번 써보시라고. 쓰실 분은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어간다 이러면 돼요. 이러면 그동안 출제했던 걸 보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어간다. 혼자 하는 거지 집에서 하면 집에서 오면 애들이 엄마 이상해졌어 그런다고. 요거 혼자 하고 있으면 그럴까지 애들이 아빠 엄마 이상해졌어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엄마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그러면 개미 아닌 것은 체구는 큰가? 막 이렇게 하면서. 자 됐어요. 꼭 하시면 돼. 했던 거 이제 가로넣기 나옵시다. 지역 분석 여기 뭡니까? 가격 수준. 그러니까 개별 분석도 하면 되지. 개별 분석도. 개별 분석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어간다. 그럼 개별 분석은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체유용. 그다음에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그렇죠? 균형 있게 균형 원칙. 기능적 감가.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과 구체적 가격입니까? 아니면 가격 수준입니까? 가격 수준. 선행 먼저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균형의 원칙입니까? 적합의 원칙입니까? 적합의 원칙. 요거 낸다고 요거. 별것도 없어요. 요거 낸다고 이렇게. 자, 그럼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끝났습니다.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어간다. 1년 동안 이 정도밖에 안 배워요. 여기다 이제 살 붙이고 그런 건데 아까 했네.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은 대상으로 속한 지역.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에서 무슨 요인? 지역 요인 공유, 개별 요인 공유. 그러면 죽사발 된다는 거야. 오케이? 유사 지역은 대상부에 속하지 않는 지역. 뭐 동일 수권은 한번 여러분 쭉 보시고 이렇게 해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최근에 어떻게 출제했는가 볼까요? 자, 보도록 합시다. 기출지문 여기에 지금 요 가로넣기가 올해 시험이에요. 이렇게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의 그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이거 뭡니까? 표준적 사용. 표준적 사용.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체유형을 판정하는 것이고
거기다 그럼 기억은 표준적 사용, 니은은 체유형이다. OX. O. 자, 가로넣기 나오는데 제가 지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로넣기 나오는데 이제 여기죠. 기억은 1번 기억은 표준적 사용, 니은은 체유형 이렇게 나왔었다. 이렇게. 자, 2번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대상 지역은 지역 분석은 어디 합니까? 인근적, 유사적, 동일, 수급권. 옳은 지문. 3번 대상 분산의 체유형을 판정하겠어. 체유형 뭡니까? 개별 분석. 이거 똑같잖아요. 30회나 30회 또는 똑같잖아요. 옳은 지문. 4번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은 먼저 실시한 것이 일반적이다. 틀렸죠. 지역 분석이 먼저 해야 돼. 지역 분석. 그래서 옳은 말이고. 이렇게. 5번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인 반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다. OX? O. 여기에 이제 23회, 27회 때인데 30회 때는 요거 반대로 했어. 30회 때 반대로. 30회 때 반대해서 그게 이제 틀린 지문 답이 됐었다고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내요. 자, 됐습니다.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끝나고 나면 그럼 필기노트로 가면 115페이지 가봐요. 필기노트 115페이지. 필기노트 115페이지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렇게 나오죠. 그 감정평가하는 규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몇 가지 배웠어요. 거기 2번 볼래요? 기준 시점. 2번의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의 결정이 기준된 날짜. 이거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4번 가치 형성력이 나오면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일반적인 지역령 개별령. 근데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나왔죠. 그게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가치 형성령에서는 경제적 가치 나오지 시장 가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쭉 설명된 것은 지금은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넘겨봐요. 넘겨서 116쪽에 13번 가봐요. 13번. 13번 인근지역 나왔죠. 인근지역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은 무슨 요인? 지역 요인 공유. 개별 요인 공유 그러면 틀린 말이고 지역 요인 공유 이렇게. 여기까지가 감정평가 이론입니다. 이론. 그럼 이론이 끝나고 났으면 이제 현장에 가봐야 되겠네. 이제 현장에 가는 게 그게 뭡니까? 감정평가 방식이야. 감정평가 방식. 필기노트 116쪽. 그럼 감정평가 방식에서는 이 표를 오늘 할 건데 깊은 내용을 하지 않고 표만 할 거라고. 이 감정평가 방식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방식이야. 그러면 결국은 가격을 구하는 건데 이제 이 감정평가 방식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데 이거 만들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감정평가 방식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거 만들 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만들어진다는 소리라고. 그리고 이 표는 가로넣기 잘 나와. 가로넣기. 예를 들어서 여기 비용성에다가 가로주고 기억, 여기다가 니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다가 디귿.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로 옳은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표를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자주 물어봅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부동산 있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에 이제 가액, 자, 가치를 한번 구해 볼 건데, 그럼 요거 건물, 토지 말고 건물 평가해 봅시다. 평가액. 평가액을 구하는데 이 건물을 평가하는 방법에 이제 여러 개 있다는 소리 이렇게 있는데 이 평가액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요. 첫 번째가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첫 번째는 이 건물의 가격은 건물 만들 때 생산비가 비용이 10억 들어갔다면 건물도 10억쯤이라 하자. 이걸 비용성의 사고라고 그래. 비용성의 사고. 그럼 이 비용성의 사고에서 무슨 방법이 만들어지냐면 원가 방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원가 방식에서 이 원가가 비용, 코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성의 사고에서 원가 방식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원가 방식에서는 이 건물이 생산비가 10억이면 비용이 10억이면 10억이라 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 비용성의 사고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용이 10억 들어가든 1000억 들어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수익을 어느 정도 내는가. 비용이 10억 들어갔는데 근데 수익이 1억밖에 안 나오면 가격은 1억이라 하자. 여기에 수익성의 사고라고. 그럼 수익성의 사고에서 하나의 방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수익 방식이라고 그래요. 둘이 막 싸우는 거야. 싸울 때 이제 둘이 그만 싸워. 그러니까 중재한다고. 중재.
자, 비용도 중요하고 수익도 중요하는데 이렇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건물이 만들 때 비용이 10억 들어갔던 수익이 1억이든 두 개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5억에 거래된다면 5억이라 하자. 그렇게 하자. 그걸 시장성의 사고라고 그래요. 그럼 시장성의 사고에서 만들어진 방식이 비교 방식입니다. 그럼 비용성의 사고, 시장성의 사고, 수익성의 사고를 가격에 접근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가격 삼면성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가격 삼면성에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 구할 때, 평가할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디? 가액을 구할 수도 있고, 요거 내가 팔았을 때 금액이 얼마일 것인가, 요거 있고, 내가 요거 빌려줬을 때 사용료 받는다. 사용료. 그 사용료도 평가해야 된다고. 그러면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게 있고 사용료, 임대료 구하는 게 있다는 소리야. 그럼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을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것을 적산법이라고 한다고. 그럼 비교 방식에서도 가액 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게 있는 게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 가액 구하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데 요거는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여기 들어간 거야. 원래는 이게 없었다고.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은,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원가 방식이냐 비교 방식이냐 수익 방식이냐가 최근에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은 무슨 방식입니까? 비교 방식이라는 소리예요. 비교 방식. 그 비교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집에 가서 깊은 내용 하지 말고 요 이름만 하시면 돼요. 이름을 모르면 다른 거 다 안 되니까. 그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게 있고 임대료 구하는 게 있었는데, 가액 구하는 것을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을 수익분석법. 올해는 요 수익환원법 냈다고. 이론적으로 요 이름.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을 수익분석법으로 이제 바꿔준 거죠. 올해 이렇게 됐어요. 요 지금은 깊은 내용 말고 이제 이름만.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방식의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근데 이 방식에 각각 기본적으로 두 개의 방법이 있는 거야. 근데 비교 방식만 하나 더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이름을 외우셔야 되고 이렇게 하지. 원가법은 원가 방식이고, 원가법은 비용성의 사고고. 그러면 원가법을 설명할 때 원가법은 비용성의 사고에서 만들어진 원가 방식으로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올까 있을까? X. 원가법은 가액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요 시상가액, 시상임대료라는 것을 할 건데요. 이 부동산, 이 건물 평가액, 가액구입니다. 가액을 산정한다. 그럼 건물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왔네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가액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 토지가액 구한다고요. 건물 말고 토지가액. 그럼 토지가액 구한다면 지금 칠판에 토지가액 구하는 게 몇 개 나왔습니까? 4개. 원가법도 토지가액 구할 수 있고, 거래사례 비법도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익환원법도 구할 수 있고, 공시지가 기준법도 가액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원가법은 토지가액도 구할 수도 있고, 건물가액도 구할 수 있고, 거래사례법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오로지 토지가액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칠판에 토지가액 구하는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을 포함해서 몇 가지 있습니까? 4가지가 있는 거야. 4가지. 건물가액 구하는 것은 몇 가지? 3가지.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가액만 구하는 거니까. 지금 무슨 말 이해했습니까? 네. 그럼 이 건물을 지금부터 가액을 산정해 봐요. 그러면 가액을 산정하면 방법이 몇 개 나와요? 3개. 그래서 원가법으로 가액 구했습니다. 원가법으로 가액 구하면 적산가액이라고 그래. 적산가액. 그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액 구하면 비중가액이라고 한다고. 그다음에는 수익환원법으로 가액 구하면 수익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지금부터 이제 평가할 건데, 가액 구할 건데, 적산가액 10억. 즉 원가법으로 10억 나왔다는 소리야. 두 번째, 비중가액은 12억 나왔어요. 3번, 수익가액은 이게 8억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건물의 평가액은 얼마입니까? 몰라요입니다. 몰라요. 왜? 각각의 방법으로 가액이 다 달라졌어요. 방법이.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봐요. 이 3가지 방법으로 평가했는데 전부 다 10억 나왔다고 봐요. 전부 다 10억.
그럼 이거 평가액은 10억이에요. 10억. 그럼 여기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이 이제 최종 평가액이 아닌 거야. 자, 지금 요건 예를 들어서 10억, 10억 나왔다 하면 10억이 되지만, 근데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은 이 부동산 평가할 때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그럼 평가액이 얼마냐? 모릅니다. 그래야 돼.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들은 뭐라고 하니까 10억, 12억, 8억은 뭐라고 합니까? 시상가액이라고 한다고. 시상가액. 그러면 다 다르면, 이 시상가액이 다르면 최종적으로 평가액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조정한다고. 조정. 시상가액이 조정한다고 한다고. 그럼 여기 10억, 10억, 10억 다 똑같으면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것을 학문적으로 삼면 등가의 원리가 성립한다고 한다고. 삼면 등가 원리가 성립. 그럼 삼면 등가의 원리란 말은 세 가지 측면. 적산가액 비용성, 비중가의 시장성, 수익가의 수익성이 사고 똑같다는 소리야. 그럼 10억이야. 근데 이렇게 다 다르면 시상가액이 다르죠. 이 시상가액이 조정한다는 소리야. 이게. 그럼 이제 시상가액이란 뜻은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뭐라 한다? 시상가액이라 합니다. 그 말이야. 그럼 이제 시상가액이 다르면 조정해야 된다고. 여기 10억, 12억, 8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제가 평가사인데 여러분이 이거 평가를 의뢰를 해요. 제가 평가 보고서에 10억, 12억, 8억입니다. 이러고 딱 끝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겠지. 뭐 하자는 소리야 이거. 얼마나 소리야. 12억이라는 소리야, 8억이라는 소리야. 알 수가 없죠. 그럼 평가 잘못한 거라고. 시상가 이렇게 나오면 제가 감정평가의 전문가니까 이다가 의견을 달아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이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 상가 건물이라면 어떤 거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해요? 수익가예요. 수익성 부동산이니까 여기가 가장 적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해요. 이건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수익성이 입각한 수익가격 8억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두 개를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걸 시상가격 조정이라고 그래. 자, 정리요.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을 뭐라 한다? 시상가액이라 한다. 그럼 시상가액이 다 같으면 삼면 등가율을 성립하고 시상가액이 조정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달라지면 시상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 시상가격 조정입니다. 볼까요? 시상가액 조정. 그러면 시상가액이 뭔 말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시상가액은 최종 평가액입니까? 아닌데요, 이 소리야. 그럼 시상가액이 뭔데? 각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볼래요? 삼면 등가율로 성립한다. 다 똑같다는 거죠. 10억으로.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삼면 등가율로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시상가액이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이야. 그래서 삼면 등가율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시상가격을 조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을 보면 감정평가가는 규칙에서는 시상가격을 조정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는 시상가격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OX? O. 만약에 다 똑같다. 이게 다 똑같다. 그럼 감정평가 규칙에 시상가격 조정의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 다르니까 시상가격 조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여기 볼래요? 요 세 개를 더해봐요. 세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30억이야. 30억을 이렇게 3으로 나눠. 그러면 10억. 요걸 단순 산술평균이라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 이 부동산의 특성이 뭐냐? 상가 건물이잖아요. 그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부동산 특성이 바꿔야 된다. 그럼 이게 상가 건물이라고 아파트라면 가장 적정한 게 뭐예요? 비중가예요. 아파트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거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시상가격의 조정은 단순 산술평균 OX, X 가중치를 구해서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한다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감정평가 방식에서 이번 순환에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가봐요. 여기 표를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이냐고 물어봤다겠죠?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입니까? 예, 비교 방식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표에 이제 외웠다면 그러면 이제 이름을 알아야죠. 이렇게 가로넣기. 그럼 원가 방식은 무슨 성이 사고입니까? 비용성이 사고인데요.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원가 방식 가액 구하는 게 원가법이고 임대료 구하는 것을 적산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가법으로 가액 구했으면 적산가액, 적산법 임대료 구했으면 적산 임대료. 이렇게. 여기까지 힘들면 요 이름이라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럼 시장성의 사고에서 무슨 방식이 만들어지고 비교 방식이 만들어지고 가액 구하는 것은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임대사례비교법, 토지가액 구하는 것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이렇게. 수익성의 사고에서 수익 방식이 만들어지고 수익하는 법은 가액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임대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액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가로넣기 나오면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건 이제 암기하셔야지. 이걸 암기하셔야지. 이런 거. 여기 있는 거 암기하셔야지. 그래야만이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원가법에 대해서 설명 나오고 적산법 설명 나온다고 그건 안 돼. 사실은 너무 힘들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할 필요 없고 나중에 공부가 되면 그거 좀 보기로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 표를 기억하고 이제 시험은 주로 뭐가 나오냐면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하는법,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가액 구하는 거, 임대료 구하는 게 잘 나온 게 아니라 가액 구하는 거. 공시지가 기준법 빼버리고 공시지가 기준법 빼버리고 가액 구하는 것과 임대료 구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입에 지금 익숙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공부할 것인가를 지금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가액 구하는 것은요, 가액 구하는 것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한원법. 말이 잘 안 된다고 지금은. 그러니까 자주자주 보면서 익혀야 한다고. 가액 구하는 거 원가법, 그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한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한원법,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 이 6가지 중에서 가액 구하는 것이 우리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럼 이제 가액 구하는 거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한원법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뭐예요? 원가법. 그래서 의, 계산식 복잡하다고 이게. 근데 여기에 19회 때 나오고 12년 동안 안 내다가 이제 올해 나온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했던 거, 그 표로 했던 거 이제 기출 지금 보게요. 여기 풀리면 되니까. 1번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OX? O. 수익성의 사고에서 수익 방식, 비용성에서는 원가 방식, 시장성에서는 비교 방식. 이렇게. 원가 방식은 원가법하고 적산법 두 가지가 있었어요. 원가 방식은 무슨 성의 사고? 비용성. 비용성. 오. 여기 29회 때 냈잖아요. 가로넣기 이렇게. 이것도 옳은 질문이고 30회 때. 3번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사고고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비교 방식은 기본은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이고 여기에다가 뭘 추가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이 비교 방식이라는 소리야. 비교 방식. 그러니까 29회 때 냈잖아요. 29회 때 이렇게. 자, 4번 수익한원법 및 수익분석법은 수익성에 올리함, 기초함, 감정평가 방식인데 이건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수익 방식. 오른쪽. 5번 시상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다. OX? O. 최종 평가액이 아니라 각각의 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이다. 이 시상가액을 조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은 단순 산술평균입니까? 가중평균입니까? 가중평균. 그래서 시상가액의 조정은 각 시상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된다. OX? X. 가중평균이다. 이렇게 출제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는 시상가격 조정이란 말이 있다 없다? 있다. 조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자, 이 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표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감정평가 방식이고 이제 여기에 끝났다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되는 거야 지금. 그다음에 이제 시험 공부할 때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럼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해. 그다음에 이 원가법 이런 거 있잖아요. 내용 복잡해요. 복잡한데 원가법 봐봐 얼마나 많은가 이게. 원가법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 있죠. 아직도 안 끝나. 또 있잖아요. 또 안 끝나. 얼마나 많아요 내용이. 근데 이게 2년에 한 번꼴 나온다 그러면 공부하다 갈게요 제가 열심히. 근데 이런 내용들 19회 때까지 나오고 안 나왔다 했잖아요. 12년 동안. 그리고 올해 나오고. 이렇게. 그럼 이제 거래사례비법도 원래 이게 있죠. 이것도 있죠.
여기 또 내용도 있어요. 여기 끝낸 게 아니라 또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까 원가법 봐요. 화면이 몇 개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계산문제 딱 내고 말아. 그러면 돌아버리지.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공부하려 하지 말고 일단 그 표를 작성하고 그 표가 다 되면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자, 감정 평가 방식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 여기까지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게 있다고. 이 부동산 가격 공시는 반드시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에서도 전부 다 오늘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하는 거야. 이렇게. 자, 필기노트 127쪽 갑니다. 필기노트 127쪽 가면 그럼 부동산 가격 공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이제 반드시 시험에 출제하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오늘은 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서 그냥 두 꼭지 정도만 해볼까요? 두 꼭지 내지 세 개 정도. 자, 부동산 가격 공시는 토지 가격 공시하고 주택 가격 공시하고 비주거용 분산 가격 공시예요. 그러면 토지 가격 공시는 두 개 나누고 주택 가격 공시도 이렇게 나눠져요. 비주거용 분산은 아직 우리 시험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 공시까지 나오고 비주거용은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공시권자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공부하고 이렇게 좀 해볼 건데, 여기가 우리 강동구인데요. 이 강동구의 토지 가격을 공시합니다. 토지 가격 국가에서 그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토지 가격 지가 알려준다. 공시지가. 이게 토지 가격 공시한 거다. 공시지가. 근데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가하고 개별 공시가 두 개 나눠져요. 그러면 여기 우리 강동구에 토지가 엄청나게 많겠죠. 토지가 엄청나게 많으면 그럼 강동구도 공법에서 용도지역 배웠잖아요. 도시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고 이렇게 있죠.